바로 와가지고 근데 꼭 나와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벌써 9년 됐죠. 최진실 씨가 국민 배우 최진실 씨가 자살을 이제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레지던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레지던트가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정신과 레지던트가 응급실을 갈 일이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정신과에서 바쁜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급한 게. 근데 급한 게 유일한 게 한 개 있는 게 그게 바로 자살 시도예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살 시도를 하거나 한 분들이 우선은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거든요. 응급실에. 그러면은 우선은 급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를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자살 시도에 실패했다 한들 바로 또 나가가지고 또 다시 시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신과랑 연계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자살 시도한 분들을 만나보는 게 정신과 레지던트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벌써 9년 전 요때 최진실 씨가 자살하셨을 당시에 평소에 이제 제 체감으로 평소에 응급실에 밤에 이제 뭐 몇 명이 오신다 하면은 자살 시도로 평소에 한 3배 정도를 오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게 체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3배 정도 됐더라고요. 이게 뭐 오늘 기사에도 많이 나왔죠. 자살이 전염성이 강하고 위험하다. 저는 이제 팬분들이 굉장히 걱정되고 특히 10대, 20대, 30대 네, 벌써 별별 밤밤님 베르테르 효과 맞죠?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이게 뭐 자살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베르테르 효과 말씀드리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자살이 나라별로 좀 이게 다른데 나라 분위기가 좀 있어요.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또 좀 당연시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근데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13년째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잖아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게 자살에 대해서 뭐 본인 선택이다. 물론 본인 선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헬조선 하면서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당연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 네. 우리나라를 좀 문제시 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우선은 나왔고요.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베르테르 효과 설명 좀 드리면은 뭐 기사 검색해도 오늘 많이 나오는데 유명한 인물이나 뭐 자기가 영웅처럼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 자살하면은 그 사람을 자기랑 동일시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죠. 예전에 이제 뭐 18세기 때 괴테 소설 젊은 베르테르 슬픔.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 베르테르 흉내내 모방 자살이 급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이죠. 연예인 분들이 자살을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배우 최진실 씨였을 때 3배 정도가 됐었고 그때 이제 통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 국내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30명 정도였는데 그 최진실 씨 숨진 다음날 자살자 수가 78명이었고 5일째 되는 날에는 90명. 딱 3배가 진짜 됐죠. 그게 며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회 같은 데서 자살 통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전반적으로는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계속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곳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보면은 다 연예인들 자살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특히 10대, 20대 또 충동적이거나 지금 우울감을 많이 앓고 계시거나 팬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지금 고양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그런 뉴스를 막 크게 안 하죠. 이게 사실은 바람직해요. 그런 뉴스 너무 하는 게 국민을 다 우울하게 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야마존님이 하루에 평균 30명이라는 거 놀라시죠?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9년 전 얘기고요. 요즘에는 하루 평균 몇 명일까요? 더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와중에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고 막 보도를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하죠. 그래서 이미 7년 전에 2013년에 보건복지부랑 중앙자살예방센터랑 한국기자협회랑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이미. 자살이라는 단어 사용을 조금은, 그 다음에 선정적인 표현을 좀 자제하고, 관련된 상세 보도를 최소한으로 보도하고, 그 자살 동기를
너무 단순화해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얘기해버리거나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거나 이런 거를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뭐 권고를 기준으로 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강제성이 우리나라 별로 없죠. 그래서 뭐 모든 기사들은 자극적인 거. 지금도 조금 전에 뭐 CCTV도 마지막 그 편의점에서 뭔가 구입하는 CCTV도 막 이제 돌고 있고 뉴스를 계속 크게 내는 건데 기자들 이제 본인 또 생업이니까 또 열심히 일을 할 때고 서로 이제 힘든 거긴 한데 참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를 넘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도를 넘은 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와중에 제가 라이브로 이 방송을 하는 거 역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무분별한 기사랑 그래도 차별화되게 이 이슈를 가지고 최대한 관심을 어차피 가진 거면은 제대로 된 관심을 도움이 되도록 좀 갖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사실 제가 방송을 뭐 아까 처음에 홍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 2, 3년 전에 방송 활동 많이 했거든요. 메디텔에도 한 3번, 마리텔에도 한 3번 정도 나오고, 뭐 안녕하세요도 나오고. 근데 방송 인터뷰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요청 같은 것도 많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주 선정적인 것만 거기서 딱 줄여가지고 그냥 뭐 한 줄로 딱 내보내고 그렇더라고요. 꼭 하고 싶은 말은 잘리고. 왜냐면은 좀 자극적이지 않거나 재미가 없으면 잘리잖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방송은 라이브이고 제가 충분히 이미 뭐 한 5, 6년 전부터 초창기부터 B.O.D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꼭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질문 올려주시면은 이제 여기 스태프분들이 찍어주시는 그다음에 또 방송을 편집해주시는 PD님 2분 계시고 또 이제 여기 작가님도 계세요. 질문해 주시면은 저한테 또 중요한 제가 놓친 질문은 여기다가 따로 이제 적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조금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잠시 여담이지만 직원분들한테 참 죄송해요. 직원분들한테는 9시 반 이제 야근이 갑자기 11시 야근으로 이제 바뀐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B.O.D 방송에도 필요하고 의학 채널에도 필요하고 또 시청자분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또 괜찮으시다고 말씀해 주니까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K-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종현 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세 때부터 연습생으로 데뷔해서 한 3, 4년 후에 이제 샤이니로 데뷔했는데 제가 참고로 한 3년 정도를 모 유명 기획사 몇 군데에서 연습생분들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좀 정기적으로 했었어요. 그게 뭐 제가 봉사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기획사에서 우리 연습생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뭐 비용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한 게 있는데 참 미약하죠. 근데 나라에서 돈도 없는데 왜 기획사 연습생분들한테 심리 상담하는 걸 지원을 해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나중에 소연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직접적인 단어보다 그런 안타까운 단어 선택을 했다는 표현 등으로 우회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우회. 뭘로 우회를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이제 지적 감사드립니다. 소연님. 질문을 해주시면은 이제 쌓았다가 제가 적절한 때 우선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팝 얘기 나온 김에 K-팝 얘기만 우선 하고 3년 정도 연습생분들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아요. K-팝이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막 확장되고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는 게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저는 봤어요. 연습생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데뷔하면 더 힘들고요. 사람한테 이 정신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건강하고 밀접하게 관계에 있는데 심리적인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자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자는 거. 근데 연습생부터 그게 안 돼요. 기획사에서 그걸 막아요.
못 먹게 해요. 체중 관리 때문에. 그 다음에 못 자게 해요. 아침부터. 그 다음에 뭐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은 이제 방과 후부터 밤 늦게까지 연습하게 하고 또 남아서도 하게 하고 못 자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진짜 힘들다. 지금 우울증이다. 약물이 필요할 정도다. 뭐 제가 직접 치료를 하진 않아도 좀 연계를 해달라. 이렇게 본인한테도 얘기하고 또 기획사한테도 말을 해도 기획사에서는 오히려 본인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고 약도 복용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사에서 막는 경우도 봤어요. 무슨 약이냐,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기획사에 있는 실장님분들이 너무 이런 기본적인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애들을,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업이죠. 상품을 잘 만들어서 최소 비용으로 좋은 이제 효과를 내는 거 어떻게 보면은 맞지만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의지 타령하는 거죠. 멍멍이님 말대로. 의지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들 청소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연습생들이 자기가 청소년 때 굉장히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자신에 대한 고민이나 자기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타에 의해서 자기 몸을 굴리고 있어요. 그게 K-팝의 어떻게 보면은 한계인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터질 거라고 저는 아쉽지만 그렇게 예상을 좀 합니다. 버티라고만 해요. 그러다가 못 버티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피라미드 점점 좁혀지는 구조예요. 다들 연습생들은 많지만 데뷔하는 수는 소수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도 되고 동료보다는 경쟁 관계가 되고 항상 긴장을 놓치면 안 되고 굳이 소속사에서 자지 마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잠을 쪼개면서 연습하고 스스로 밥을 안 먹으면서 체중 관리를 하고 그렇죠. 뭐 남들도 다 힘들다. 기획사 이은들 누구는 더 했어. 지금 저 데뷔한 사람들은 너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했어. 안 그러면 때려쳐.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대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도태되는 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데뷔를 하면은 더 바빠져요. 더 못 자고. 연예인분들 정말 바쁘죠. 스케줄이 너무 많고 하루에 막 한두 시간밖에 못 자기도 하고 활동기 때는. 근데 사람이 먹고 자는 게 망가지면은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연예인분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왜 많은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주 기본. 먹고 자는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제 뭐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한 예로 우울증 상담이나 뭐 불안장애 상담을 정기적으로 할 때 맨날 뭐 우울하세요, 불안하세요 물어볼 것 같지만 안 물어볼 때도 많거든요. 근데 꼭 물어보는 거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이거. 먹고 자는 거. 요즘에 잘 드세요? 요즘에 잘 주무세요? 우울증이 걸리거나 불안장애가 있거나 하면은 잠이 안 오거나 또는 잠이 너무 많이 오거나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게 되거나 반대로 못 먹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가 먹고 자는 게 흐트러지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원인이 되기도 해요. 먹고 자는 게 흐트러지면은 그 다음에 쉽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안장애가 찾아와요. 원초적인 욕구를 차단해버리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 내가 의지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는구나. 스스로 더 자책을 하고 더 스스로를 채찍질하니까 의지 하면서 더 안 자고 더 안 먹고 하면서 악순환이 되다가 이제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K-팝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문화, K-팝이 뭐 겉으로는 화려하고 국위선양하는 거 좋고 참 열심히 안무도 참 좋고 음악성도 좋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3년 정도 연습생 상담하면서 이 얘기를 강조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뭐 데뷔하신 분들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연락이 안 되고 스스로 잘 하길 바라지만 내 몸에, 내 마음에 건강에 문제의 신호가 왔었을 때 정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못하진 않을까? 또 기획사에서 그런 배려를 안 해주진 않을까? 그래서 K-팝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이 중간에 잠시 댓글을 좀 기자님, 작가님께서 정리해 주신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여부 조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우울증이 심하냐 안 심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딱 3개 있는데 일단 하나가 바로 지금 하는 이 살자 거꾸로 한 그거. 죽음에 대한 생각. 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먹고 자는 게 흐트러졌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울증 여부보다는 진짜 우울증이냐 심하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볼 수 있는 세 가지죠. 그다음에 혼자만의 시간이 많으면 혼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울증이 올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반반입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우울증도 그렇고 특히 살자라고 할게요. 살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외로운 거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혼자서 쳇바퀴 돌듯이 하던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생각이 항상 나는 생각을 올바르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지면은 사람이 세 가지가 바뀌거든요. 하나는 감정, 당연하죠.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또 한 가지는 행동 바뀝니다. 평소에 하던 행동을 좀 못하거나 누워있게 되거나 하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일에 집중이 안 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집중이 안 돼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사람들이 잘 인지 못하는 거.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을 잘 못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부정적으로 굉장히 편협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우울증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울증일 때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악순환돼요. 혼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정말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종현 군이 유서를 쓴 게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또 유서를 기사화되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여파를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그거를 여기서 그거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좀 고민을 아직 하고 있어서 뒤쪽에 뒀는데 그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질문에 대한 우선 답을 드리고 있는데 혼자만의 생각이 우울증일 때는 점점 악순환될 수 있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 약에 대한 약 먹는 거 효과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나중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요즘 약이 이미 뭐 몇십 년 전부터 너무너무 좋아요. 중등도 우울증을 3단계로 나눠서 뭐 조금 약한 거, 중간, 심한 거로 따지자면 약한 거는 상담으로 극복할 수 있고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중간 이상일 때는 약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할 때는 무조건 약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약의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우울증일 때는 바뀌는데 그래서 살자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의지로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로. 정말 내가 약한 정도의 우울감이라면 내가 평상시 취미생활이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이제 좀 해결할 수가 있지만 진짜 우울증이라면은 스스로 안 돼요. 해결이. 그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 방법은 크게 나누면 상담 아니면은 약이죠. 근데 급한 불은 상담은 좀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약이 필요하고 약을 복용하면은 이 우울증이라는 거 또 살자에 대한 충동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 문제지만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죠. 뇌에 있어요. 뇌.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살자 충동도 마찬가지고 이 뇌의 호르몬이 변화되는 건데 이 호르몬 변화의 결과로 생각이 편협해지고 부정적으로 되고 감정도 내가 아무리 좋은 감정 느끼려고 해도 자꾸 슬퍼지고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쪽으로 들고 공포 쪽으로 들고 행동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만 다 귀찮아져서 그냥 집에만 있게 되고 근데 의지로는 안 되는 게 약을 복용하고 호르몬이 바뀌면 희한하게도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게 약 복용한 지 며칠, 보통은 교과서적으로는 4에서 6주지만 실제 임상적으로는 그것보다 빨리 와요. 어떤 분들은 며칠 안에, 어떤 분들은 뭐 1, 2주 안에, 길어야 2에서 4주 안에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항상 맴돌았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약만 복용했을 뿐인데도 생각이 조금은 더 멀리 보게 되고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되고 조금은 더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네, 약 먹는 효과가 있다라는 답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 운명이라는 게 이건 질문이 아니고 항암 치료도 굉장히 우울감 느낄 수 있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준비했는데 우울증의 원인 또 살자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신체적인 건강이 훼손됐을 때예요.
사람이 신체적인 건강하고 심리적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자는 거 잘 못하다 보면은 쉽게 우울증이 오고 몸이 어디가 아프다 보면은 쉽게 우울증이 옵니다. 중요한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여기다 달아주시면 또 기자님, 작가님께서 정리해서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또 드릴 수 있고요. 햇빛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햇빛 많이 보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왜냐면은 광치료라고 있어요. 광치료. 햇빛을 쬐면은 좋아지지만 인공 조명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쪼이면은 우울증이 회복되는 게 이제 치료법으로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일상에서 햇볕을 정기적으로 쪼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현대인들은. 왜냐하면 일찍 출근해서 퇴근하면은 햇볕이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출근할 때도 깜깜하고요. 퇴근할 때도 깜깜해요. 햇볕을 못 쪼이다 보면은 감정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울증도 쉽게 찾아오고. 그래서 가을, 겨울 이제 햇볕이 점점 적어질 때 우울증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운동하는 게 효과가 있는데 밖에서 운동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 운동이 아니라면 밖에 그냥 있자. 햇빛이라도 쪼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다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약에 대한 부작용 우려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려할 게 아니에요. 감기약 같은 것보다 부작용이 더 적다고 보셔도 돼요. 흔한 오해 뭐 바보 된다, 머리가 멍해진다 다 아닙니다. 의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정제, 항불안제는 의존될 수 있지만 항우울제는 의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거든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야지. 술도 저희가 술이 의존이 쉬운 이유가 술 마시자마자 막 취하면서 바로 긴장이 완화되기 때문인데 항우울제는 복용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길게 꾸준히 복용하다 보면 며칠 후에, 몇 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의존성이 적어요. 네. 그래서 저 가족한테도 그렇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의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말씀 좀 계속 드릴게요. 제가 여기 나온 중요한 이유예요. 유가족, 이 사열자, 이제 샤이니 종영군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본인만의 힘듦은 또 아니라는 거. 가족분들이 있어요. 가족분들 지금 너무너무 힘드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가족인 팬분들도 지금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안타까웠는데 어떤 정신과 의사죠. 요즘에 얼마 전에 유아인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셨었고 오늘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이 종영군의 치료자를 또 막 공격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치료자도 유가족의 넓은 의미의 유가족 굉장히 스트레스 지금 많이 받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정신과 의사라면.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고 탓하지 말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기사 이제 댓글도 좀 봤는데 탓을 해요. 그렇게 가족이 그거를 더 이렇게 잘 관리하지 않았냐 라고 탓을 합니다. 아까 그 정신과 의사분들 다른 그 담당 치료하시는 분들 탓을 하고 탓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지만 이제 레지던트 치료했고 그 다음에는 다른 레지던트가 담당해서 치료하던 분이 이제 삶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삶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 힘들었고요. 더 힘든 경우 저희 선배나 동료분들은 이제 대학병원 안에서 보호병동 안에서 입원해 있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틈새를 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또 있거든요. 충격이 굉장히 커요. 당연히 가족분들 크지만 담당하는 의사도 굉장히 큽니다. 트라우마. 그래서 탓하지 말자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정신과 의사는 조금 이렇게 중도를 좀 지켜야 되는데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평소와 달리 너무 몰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감정이 조금 그런데 잠시 다시 중도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비난하지 말자는 게 예측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비록 통계 보면은 사회자를 시도하는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8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송합니다. 상담하면서 저는 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건 방송이니까 괜찮습니다. 라이브의 묘미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명 중에 8명은 어떻게 됐는지 주변에서 좀 알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통계를 보면은 자살 시도자의 절반 정도는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을 좀 했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더 힘들죠. 친구분들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디어클라우드 9님도 힘들 거예요. 유서를 받았으니까. 대표님도 힘들 거고. 근데 분명한 거는 예측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예측이.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고 자살 시도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너무 힘들습니다. 네, 녹방 아니고 라이브입니다. 생방입니다. 질문 받고 있어요. 생방입니다, 생방. 쿠키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자가 진짜 많다. 아까 30명 가지고 놀라셨는데 요즘에 하루에 37명이에요. 하루에 37명. 이제 종현님은 연예인이니까 이슈가 되는 건데 하루에 30명, 어제도 37명, 오늘도 37명.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분명히 이제 며칠 안에 두세 배 될 거예요. 막 80명, 90명, 100명 될 거예요, 하루에.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많다. 10대, 20대, 30대 중에서 1위가 살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연령을 봐도 사망원인 5위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보다 많아요. 훨씬 2.5배예요. 근데 다들 교통사고 예방하려고 굉장히 조심하죠. 음주운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고 막 연예인분들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슈되면 막 같이 악플 달고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 좋은데, 그 다음에 어린이들 키우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카시트를 꼭 하고 조심 운전하는 거 중요한데 교통사고 2.5배예요.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이슈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게 남녀 차이가 좀 많아요. 남성분들, 이제 종현군도 남성인데 참 저도 이제 예전부터 항상 교과서 보면서 신기했던 건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남성이 3배 많아요. 사회자를 성공한 분들이. 근데 시도하는 분들은 여성이 4배 많아요. 되게 이상하죠. 시도는 여성이 4배 많이 하는데 남성은 실제로 성공하는 분들은 남성이 4배 많아요.
그래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수분들 혼자 지내시는 분들 많고 남성분들이 또 많다고 알고 있어요. 주변에서 친구분들도 그렇고 좀 나 자신도 그렇고 이제 여성분도 물론 이제 힘들고 하지만 이 살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남성이 훨씬 위험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자의 성공하는 비율이 3배 많고 그냥 시도까지는 여성이 4배 많다. 외국 전체적인 통계예요. 우리나라 통계도 보니까 최소 2배는 많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중요한 거죠. 이 극단적인 삶을 마감하는 이 행위를 하게 되는 위험 요인. 45세 이상이 또 위험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도 많으실 텐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위험 요인이에요. 왜냐면은 충동적인 선택을 하기 쉽거든요. 다들 이제 술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충동적인 시도를 한다는 거 아시게 될 거고요. 저도 예전에 응급실에서 많이 본 게 술을 먹은 다음에 이제 시도를 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이게 단순히 술기매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또는 고민을 하느라고 못했던 행동을 이제 또 술에 취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과거에 한번 시도를 해본 적, 하지만 그때 운 좋게 이제 실패하셨던 분들이 또다시 또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거절하는 어떤 성향이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해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다 어떤 의지 문제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심리적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뭔가를 상실했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별을 했거나 한 분들, 그 다음에 우울증 당연하고 아까도 질문해 주신 신체적인 건강을 상실했을 때, 그 다음에 직장을 잃었거나 실직이나 이제 은퇴하셨던 분들,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요인, 혼자서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혼자서 사는 건 너무너무 위험해요. 특히 우울하거나 내가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자꾸 들 때는 위험해요. 네. 잠시 그러면 또 쌓인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완전 파수들 아니냐, 그쵸?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파수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도록. 외롭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지는 게 자취생활, 고시원 생활이더라고요. 그냥 혼자 누워있고 천장 보면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또 우울하고,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이제 쌓인 질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서 쓰면서 더 우울증이 깊어질 수도 있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기 감정을, 복잡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표현한다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생각하다 보면 계속 안 좋은 생각 쪽으로, 부정적으로 계속 도는데, 이거를 겉으로 끄집어내는 거, 말로 표현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은 객관적으로 내 생각이 좀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거를 적다 보면은 더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경우는 이제 유서 쓰다가 또 객관적으로 내가 인식되면서 또 다시 긍정적인 어떤 행동으로 또 이어져고 또 삶에 대한 의지를 또 가지게 된 경우도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에 대한 치료 접근 방법이 한국과 미국 다른 선진국과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한 접근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꼭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단순히 어떤 의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이국종 교수님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너무 열악해요. 근데 의료만 열악하냐? 모든 전반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더 드릴 말씀이 없죠. 하지만 열악한 어떤 시스템 때문에 상담만으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주로 하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함정은 진료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 기록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네, 충분히 공감되고요. 점점 계속 나아지고 있고, 뭐 치료 경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사실은 점점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관행처럼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하지만 정말 우려된다 하면은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진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심리사 상담이랑 정신과에서 하는 상담 다른 점이 있나요?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뭐 이거는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정신과 의사는 상담도 하지만 이 병이라는 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서 병인데 정말 이거는 약이 필요한데 상담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는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말 상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또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약으로 또 아주 짧게만, 어쩔 수 없이 짧게만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상담소가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단기간에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심장이 많이 쪼여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오늘 주제랑은 별개여서 이따가 시간이 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거를 우선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마요 사즈님. 너무 중요한 이제 질문인데, 지난 7월 말에 유서를 썼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창틀에 올라섰지만 무서워서 뛰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3주 뒤에 정신과에서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항우울제 2주 처방받고 다시 안 갔다. 참 아쉽습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우울감이 많이 밀려온다. 그리고 평소보다 엄청 많이 먹고 잠은 2시에서 3시에 자고 출근을 한다. 늦게 자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살자. 이거 살자라는 거는 지금 요 채팅창의 금지어 때문이죠. 살짝 거꾸로 한 거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고 싶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이분 지금 보고 계신가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가셨던 그 병원에 꼭 가시고요. 조금 나아져서 중단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어서 답변 드리고 싶은데, 좀 나아지는 건 굉장히 좋지만 완벽하게 나아진 이후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약물을 계속 유지하다가 끊어야지 재발이 최소화된다는 그런 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어서 분명히 권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담당 의사분이. 그거를 이제 또 많이들 근데 또 안 지키세요. 당장 내가 괜찮으니까. 하지만 꼭 다시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리고요. 치료받을 의욕도 잘 안 난다. 분명히 이제 이분은 먹는 게 바뀌셨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잠도 지금 바뀌셨기 때문에 심한 상태고, 특히나 살자라는 충동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해요. 제가 이분 어떻게 보면은 이 채팅창에다가 신고라도 해서 꼭 가족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가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꼭 제가 보람을 느끼고 싶어요. 꼭 가세요. 꼭 가시고요. 가족분들, 최소한 가족, 정말 내가 의지하는 친구 한 명한테라도 꼭 이야기를 하시고요. 꼭 도움 받으세요. 이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은 내가 평상심에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서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이 생각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많이 편협됐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런 말씀 아무리 드려도 와닿지 않으실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의 도움. 이전에 가셨기 때문에 더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꼭 가세요. 그 다음에 가족분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에디텔 애청자님,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우울증이나 안 좋은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정장애라는 것 자체가 정식 의학 명칭은 아니라서
어떤 성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런 성향과 우울감과 우울증이 좀 관련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걸 모르면 또 모른다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장애가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에요. 주변의 우울증 환자분에게 어떻게 해줘야 가장 좋은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주변의 우울증 환자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회자를 시도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준비했어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1번은 당장의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당장의 위험. 이게 뭐냐면은, 그분이 만약에 혼자 살고 있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살도록, 가족 옆에 있도록, 친구 옆에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면은 그 순간을 목격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그때 그거를 바로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말을 안 드리는 이유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또 하나의 어떤 정보가 되어서 안 좋은 파급 효과가 될까봐 자제하고 있어요. 그런 위험을 제거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제거됐다 하면은,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어보는 거야. 자꾸 말을 걸어서 근본적인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서, 어떤 감정이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지, 우울한지 듣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섣불리 추측해서 뭐 괜찮을 거다, 금지어죠. 괜찮아, 뭐 다들 그래, 다 힘들어, 더 힘든 사람 많어, 힘내, 의지로 극복해,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나는 금지어입니다. 그냥 그 마음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가능하면 구체적인 생각을 계속 물어서 들어주는 거. 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정말 수용해 주는구나 라는 그 마음만 계속 이어가게 도와만 줘도 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한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나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거죠. 어디다 연계하냐? 자살 예방 뭐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전화번호도 있고 요즘에는 근데 간단합니다. 이 검색창에 그냥 이렇게 죽고 싶다 또는 살자를 거꾸로 해도 그렇고 살자를 해도 그렇고 뭐 이런 거를 그냥 검색만 딱 쳐도 바로 이게 떠요. 그래서 여기로 그냥 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네. 저도 공감됩니다. 저도 친구가 없거든요. 이게 뭐 진짜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제 나이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다 시기적으로 다들 바빠요. 요즘 너무 살기 바빠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가 분명히 있지만, 쉽게 그 친구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기가 부담스러워요. 그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만나자고 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럴 때에는 친구도 중요한데 가족이 더 먼저예요. 근데 가족 생각하면 또 부담되거든요. 걱정하진 않을까. 이해 다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면요. 가족도 부담되고 친구도 부담되고 가족도 친구도 없고 그렇다면 사실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죠. 이런 답변을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비용적인 부담이 된다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인터넷에 그냥 검색창에 살자라고 그냥 검색만 해서 나오는 부분 카톡으로 그냥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용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듣고 공감받는 요거를 좀 하시다 보면은 점점 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서 이제 이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된 질문은 제가 답변을 가급적 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선천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살자라는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서 뭐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심리적인 어떤 질환이죠.
제일 뭐 통계적으로 제일 유의한 게 우울증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외국 연구 결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우울증을 설명할 수 있는 없는 이 성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성향 중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감정 기복이 심한 성향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린 위험 요인 중에서 이 세 번째 보여드린 짜증을 좀 쉽게 내고 감정 기복이 있는 이 성향을 가진 분들이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가 또 이 사망 원인 1위인 이유가 충동성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나이가. 10대 분들은 충동성하고 관련 많죠. 아시다시피. 근데 20대도 많아요. 20대가 성인, 이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충동 조절과 관련해서는 성인이 아니에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충동 조절과 관련된 부위의 성숙은 20대 중반까지 계속 성숙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대 초반이나 10대 분들은 내가 충동성이 부족한 게 아직은 내가 아직 덜 자라서예요. 그런 연령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향도 관련이 있다. 충동적인 성향의 분들이 이 살자를 성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욱해가지고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다가 그냥 어떤 음악 듣고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감수성이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또는 그냥 술 먹고 너무 그냥 센치해지다가 충동적으로 그냥 한 번 어떻게 행위를 했다. 근데 그게 그냥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게 감정 기복이나 이런 감수성이 충만한 거는 어떤 성향인데 단점은 아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연예인분들은 이게 장점이죠. 이거를 활용해서 예술적으로 표출을 하고 승화시켜서 그게 직업이 되는 거. 예체능하는 분들. 근데 이게 단점이 되는 부분은 이 살자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극과 극이면은 이게 단점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게 좀 심하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상담에서 성격이 바뀌나요? 바뀌어요. 싹 바뀌는 거 아니고요. 내가 너무너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 단점 중에서 너무 위험한 부분, 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지장이 되는 부분, 내 앞으로 직업이나 생업에서 너무 지장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모난 부분을 좀 다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한 5번에서 10번은 해야 돼요. 한 번은 안 되고. 그래서 상담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 약 보험 적용되죠. 우울하면 잠을 자거나 자극적인 음식 먹어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되죠. 근데 근본적인 근본적인 극복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잠을 많이 자는 게 잠을 너무 조금 자가지고 우울해진 분은 잠을 많이 자는 게 치료지만 우울증에 걸려서 잠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잠을 많이 자는 게 치료가 아니죠. 그냥 우울증의 증상이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은 역시 잠깐 내 마음을 좀 회복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살자와 관련된 부분 먼저 할게요. 살자의 충동이 강해들었을 때 그 원인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중한 사람인데 그 때문에 힘들어.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예전에 여기 메디텔에 나와가지고 요 얘기 한 적 있어요. 유튜브에 이제 검색하시면 이거 다시 나오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내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또는 우울증에 불안증에 중요한 그 핵심 원인이 바로 가족이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도 남이다. 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가족은 나다. 어떻게 가족이 남이냐. 나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떼어낼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보듬어야 되는데 난 스트레스 되고 그래서 악순환 되거든요. 근데 가족도 남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먼저예요. 절대로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고 봐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정신과 상담 받아봤는데 상담보다는 약 처방을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계속 가지 않았는데 상담이 나은 건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상담을 주로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상담을 주로 하는 분들은 가격이 비싸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중등도 우울증 이상이면은 약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좀 약한 정도면은 상담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 뭐 다른 병원에 가보는 것도 괜찮고 상담센터를 가보는 것도 괜찮고요. 스스로 판단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심지어 정신과 의사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울증을 앓는다면 내가 진짜 우울증인지 나 정도면은 상담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약을 먹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게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우울증 오면 카페인량 줄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카페인이라는 게 쉽게 말하는 게 커피죠.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카페인 드링크. 특히 막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수험생들이 잠 이기려고 먹는 거. 너무너무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이게 저도 이제 많이 경험하는데 카페인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각성이 돼요. 근데 각성이라는 거는 양면이에요. 집중이 되고 각성이 돼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불안해요. 초조해져요. 그래서 커피 마시는 분들 사람마다 좀 체질이 있는데 어떤 분은 한 잔만 마셔도 막 두근두근하고 초조해지고 뭐 우울증 환자분이나 불안장애 환자분들 이제 꼭 물어보는 게 커피 어느 정도 마시는지 꼭 물어보거든요. 커피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평균적으로는 카페인 이제 뭐 커피숍에서 파는 그런 추출한 아메리카노 하루 3잔 이상은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잔 정도야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마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막 5잔, 7잔씩 마시는 분들 두근두근 하면서 초조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카페인만 점진적으로 줄이기만 해도 불안이 줄어들고요. 우울이 좀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충동적인 거, 막 짜증나는 게 해결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카페인 얘기했고요. 정신과 다니다가 약물 사고로 인해서 약물 사고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군대 가지 않아 영장 나오는데 못 가겠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너무 두렵고 답답합니다. 뭐 어떻게 질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기 애매한데 약물 사고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담당 의사와의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더 심한가요? 강박장애랑 우울증은 원래 관련이 많아요. 우울증이 있다 보면 강박장애가 생기기 쉽고요. 강박장애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우울증이 또 많이 오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자상출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맨날 하는 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상시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막연하게 다 뭐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살기 싫어 이거가 아니라 맨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하면 어떨까? 또는 갑자기 지금까지는 다르게 갑자기 너무너무 평온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스트레스 받아 보이던 사람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갑자기 너무 평온해져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다가 한다. 또는 갑자기 뭐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한다. 뭐 고맙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한다. 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갑자기 주변을 막 정리해요. 뭐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을 팔 수도 있고 갑자기 생전 안 하는 돈을 안 쓰다가 갑자기 돈을 쓰고 막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기억력 감퇴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증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도 그렇고 불안장애도 그렇고 생각, 감정, 행동이 바뀌는데 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이 심리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다운되는 거예요.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 내가 이제 뇌라는 거는 생각하는 거 굉장히 뇌에 에너지 소비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방전되면은 멍해지고요. 집중이 안 돼요.
기억력도 감퇴하고요. 집중력도 감퇴합니다. 건망증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가성치매라는 말이 있죠. 치매는 절대 아닌데 가성치매, 치매처럼 기억력이 악화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우선은 노인분들도 60대 이상의 노인분들도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로 보지 않고요. 우선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닌가를 테스트해봐요. 가성치매는 아닌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20대이신 분들은 치매일 리가 거의 없죠. 가성치매, 우울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요즘에 갑자기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 특히 이제 청소년분들,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애가 갑자기 공부를 너무 성적이 막 팍팍 떨어진다.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결과죠. 성적이 떨어지는 거. 집중이 안 되거든요. 기억도 안 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흔한 부모님의 실수가 더 아이를 채찍질하는 거죠. 더 정신 차려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K-팝의 중요한 함정이 거기 또 있어요. 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우울증일 수도 있고 에너지가 팍 떨어진 상태인데 그거를 채찍질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이런 심리적인 원인, 연습이 안 되거든요. 연습생분들은 자기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내가 하던 안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정도 연습생 상담을 해봤는데 내가 하던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또 악순환돼요. 더 불안하고 내가 데뷔는 할 수 있을까? 경쟁은 더 크게 느껴지고 나의 미래는 더 부정적으로 바늘구멍처럼 느껴지고 내가 데뷔할 확률은. 네. 조울증이 제일 위험하지 않나요? 조울증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조울증은 뭐 흔한 오해 먼저 말씀드리면은 감정 기복이 매일 있는 게 조울증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정 기복이고요. 조울증은 우울증 플러스 조증이에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 또는 있었던 분들이 우울증은 아닌데 잘 지내다가 갑자기 조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유아인 씨를 이제 조증으로 의심한 정신과 의사분이 이슈가 됐었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조증이 위험한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살자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삶을 황폐하게 할 수 있거든요. 충동적으로. 충동성이 조증에서는 돼요. 그래서 막 질러요. 돈도 지르고 막 사버리고 막 하루에 몇백만 원어치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덜컥 충동적인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을 그냥 막 충동적으로 하다가 그냥 흥지박산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문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나의 몸은 소중하다는 생각을 평소같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막 문란해지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조증이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탈모약과 우울증의 관련성,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이 약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우울증의 관련성이 보호된 경우는 약별로 굉장히 많은데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이 약을 먹냐 안 먹냐를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소염제도 관련성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치료를 안 받을 정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뭐 약 상품 설명서 보면은 막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우울했던 감정이 수용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정답입니다. 약만큼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의료 시스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외국은요, 이게 문화인데 우울증에 걸려서 약한 우울증이어서 뭐 상담도 하지만 잘 먹고요, 잘 주무시고요, 운동하세요라고 이제 답변 드리잖아요. 그리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돈 안 내요. 나는 지금 치료받은 게 없다. 근데 외국 분들은 그 얘기만 듣고도 그 얘기를 한 20-30분 듣고 치료비를 이제 그만큼 내고 가요. 그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의료 시스템 차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해요. 운동. 간과되고 있어요. 먹고 자는 거 다음이 운동입니다. 3가지.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영하면서 많이 좋아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셨을 거예요. 유학 와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은 항상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유학하고 계신 분이시군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정신과를 가기엔 말이 안 통하죠. 그렇죠. 이게 외국의 문제인데,
하루 한 번은 꼭 외출하고 비타민 D도 챙겨 먹고 노력하는데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상대방과 이야기하는데 공감을 못하겠다. 유학하신 분들 저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위험하고 참 힘들어요. 아까도 제가 위험한 요인 혼자 산다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거 여기 밑에 있는 거 혼자 산다. 유학하신 분들이 혼자 살죠. 그 다음에 고립돼요. 이게 외국에 산다는 거는 고립돼요. 도움받기도 쉽지 않고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김민희님 정말 힘드실 것 같고 이게 2년 정도 되셨고 외출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눈물이 난다. 이게 눈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 눈물이 많은 성향도 있겠지만 내가 평상시와 다르게 눈물이 매일 난다. 그 다음에 생각,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의욕이 떨어진다. 내가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게 잘 집중이 안 된다. 성적이 떨어진다. 그 다음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내가 해서 뭐해? 또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가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다운되는 느낌이라면은 우울증이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유학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떻게 좀 휴학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한인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있거든요. 큰 도시에 한인 정신과 의사분들이 또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보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족의 도움. 가족한테 꼭 얘기하는 거. 얘기를 아마 안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내 유학 비용 대주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스스로 극복 못하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또는 나의 의지를 탓할까봐. 근데 이거는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가족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가족이 생각보다 정말 내가 진지하게 힘들다는 걸 알면은 다 필요 없다. 우선 살고 보자 하고 다들 하세요. 김서연님, 왜 우리나라가 유독 연예인의 도덕적 잣대에 대한 기준이 높을까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전에 제가 유튜브 여기 메디텔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페르소나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은 원래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많죠. 도덕적 잣대. 페르소나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인 인격이에요. 나의 본성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는 그런 이미지. 연예인, 종교인, 뭐 교사, 그 다음에 뭐 정치인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그런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은 바로 그냥 핫 이슈가 되죠. 뉴스에 뜨고 상위로 링크되고 댓글 보면 다 악플이고.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그거를 더 열심히 쓰고. 이게 서로 악순환돼요. 페르소나라는 게 그 당사자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그게 역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불안장애로 이어지기가 쉽고 뒤에서 호박씨 까기가 쉽죠. 내 이미지 따로, 나의 본성 따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더 기사로 이슈화 되는 부분, 서로 악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한다면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것까지는 저의 역할인가요? 아니면 머리채라도 잡고 정신과 데리고 가는 거. 맞아요. 응급 상황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는 거는 저도 분명히 이해하고요. 도와주는 거 하면서 연계도 해야 돼요. 연계를 가족한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신과 의사조차도 이 당사자는 가족도 남이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인은 가족도 무조건 남이라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가족한테는 비밀로 하거든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아무리 물어봐도.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 살자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가족한테 무조건 얘기합니다. 하물며 친구분들은 무조건 얘기하셔야죠. 가족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의 부담도 어느 정도는 덜 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머리채를 잡고 가는 것도 가족이 할 일이에요. 내가 머리채 잡고 가봤자 입원이 필요해도 입원 못 시키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맞고 가족이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한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건 뇌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인가요?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급설 백혈병인데 가족 간호를 못 받아봤어요. 아우 너무 힘드시겠네요. 아콩이님. 우선은 힘드실 것 같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체적인 질환이 있을 때 우울증과 관련된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제 가족 간호를 못 받은 게 너무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치료를 받는다면 그 담당 의사분한테 이 얘기 꼭 하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분이 힘들다면은
가족 간호를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극단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면은 담당 의사분한테도 꼭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전문가로 연계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큰 병원일 거기 때문에 급성 백혈병은 다 연계가 돼요. 꼭 권유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열심히 질문에 답변 드렸는데 잠시 제가 또 준비한 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샤이니 종영군의 유서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 고민된다. 왜냐면 이게 또 유서를 보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답변을 혹시 시청자분들 주셨는지 정리가 된 게 있나요? 아, 괜찮다? 네, 그러면 우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뭐 이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중요한 부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제 고장났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진짜 우울증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 문구가 너무너무 공감이 되셨기 때문에 회복됐던 분들도 이거 보고 나서 다시 그때로 또 마음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게 역시 이제 어떤 뭐 작곡 작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 중요한 게 있어요. 고장났다는 표현이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뇌가 고장난 거예요. 도움 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날 집어삼킨 거 맞아요.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집어삼킨 당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게 맞아요. 도움으로 밖에 극복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난 오롯이 혼자였다. 이거 역시 아까도 계속 강조드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고. 맞아, 난 도망치고 싶었어.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바로 이거예요. 사회자의 환상.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이해가 안 돼서 막 섣불리 엉뚱한 얘기 할 수가 있어요. 뭐 의지를 극복해라. 뭐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가지 환상이 있는데 분노의 표출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내가 너무 힘들면은 그냥 나를 해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복수다. 이런 식으로 환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지 왜곡이죠. 환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근데 그 인지 왜곡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지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처벌. 이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죄책감. 자책감이라는 게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지고 우울증에 걸리면은 자책감이 스스로 많이 들어요. 자책감.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사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잘못하는 거 많이 있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 힘들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거, 이 사람한테 잘못한 거 다 생각나요. 막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서 자꾸 자책감이 들어요. 자책감이 자꾸 들다 보면은 결국엔 그 끝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은 뭐 살아서 뭐해? 결국엔 극단적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회피. 지금 내가 너무 이런 부정적인 생각,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자책감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회피를 하게 돼요. 도망가는 방법.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도망가요? 유일한 방법은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유서에서도 맞아, 난 도망치고 싶어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관련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분의 종현 군의 그 마음을 뭐 추측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추측할 수는 없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오늘도 37명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연예인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연예인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 이후에 며칠 동안은 막 세네 배가 될 거기 때문에 막 100명씩 하루에 극단적인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 출발이라는 환상도 있어요. 그냥 이런 방법만이 내가 새로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인지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뭐 성격 탓이란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이게 정신과 의사냐라고 막 비난을 했지만, 물론 모르지만 이 얘기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성격 탓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냥 말하는 게 결국에는 내 성격 문제라는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특히 힘들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자꾸 되니까, 내 탓처럼 생각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담당 의사분을 이제 증오하고 분노의 표현도 많이 보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눈치채 주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몰랐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10명 중 8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알리려고 하는 편이고, 사회자 시도자분들 중에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정확하게 그 마음을 표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 요즘에 SNS로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앙스를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몰라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담당 의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오히려 날 다그쳤다. 이게 진짜로 그러지 말라고 다그쳤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어지면 생각이 편협하게 돼요. 부정적으로. 자꾸 모든 게 나를 탓하는 것처럼 자책하는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더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주변 사람이 공감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종영 군도 유서에서 남겼는데, 오늘 이제 차트에 떠 있는 1, 2위에 있는 곡도 마찬가지고 하루의 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거, 그 마음을 그냥 헤아려주는 거, 그냥 들어주는 거,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거, 그냥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그냥 들어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살 예방 예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100억이고요. 99억, 올해는 99억이었고요. 참고로 일본은 7,500억. 근데 이게 99억 많은 것 같지만 한 사람당 한 200원이에요. 200원. 1년에 200원으로 뭘 해요? 껌도 못 먹죠. 200원으로 뭐 슈퍼에서 뭐 살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좀 늘리려고 했는데 늘렸습니다. 내년 예산 얼마로 늘렸을까요? 6억 늘렸어요. 105억. 물론 늘린 거 참 잘했고 더 늘리려고 하면 좋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일본 7,500억이라서 뭐 어쨌냐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예방이 많이 됐어요. 원래 13년 전부터 14년 동안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 1위인데 그 전에는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역전됐어요. 일본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한 10년, 20년 동안에 열심히 노력했더니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그게 이제 심리부검이라는 건데 돈이 다 들어요. 뭐 사회자를 선택하는 분들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부검하듯이 신체적인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들을 부검하듯이 그 원인을 이제 조사하면서 예방하는 방법들을 뭐 지역별로 그 사람들의 연령별로 직업군별로 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 예방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하는 게 다 돈 드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핀란드도 그렇게 해가지고 50%나 줄었어요. 일본도 30%나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전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정부 탓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돈이 없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기다가 투자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은 더 이 부분에 뭐 청원을 해도 좋고 관심을 가져도 좋고요. 하루 한 명당 200원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물론 더 있지만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거는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강조드리면은 복잡하게 전화번호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정말 지금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검색창에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서 카톡도 할 수 있고요.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도움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쌓인 질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왕따, 이거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모든 질문을 다 답변 드리기 힘들어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만 우선 답변 드릴 텐데 참고로
제가 메디테를 준비하고 있어요. 개인 방송으로. 이런저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파나 뭐 종편이나 방송 활동 저도 많이 해봤지만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 해봤자 다 잘려요. 재미없거나 이슈가 안 될 만한 자극적이지 않은 건 다 잘려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진중하게 충분히 해드리고 싶어서 이 메디테이라는 방송을 앞으로 매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나운서분들 뽑고 있고 한 달 안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좀 다룰게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최대한 이용해 주세요. 유튜브 댓글 아까 이제 답변 못 드렸는데 유튜브 댓글 좀 답변 드릴게요. 20세 때부터 몇 년간 우울증 약 복용하다 약 끊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아이 8살입니다. 우울증도 유전성이 있는지요? 네. 유전성이 없는 질환이 거의 없듯이 팔 부러지고 이런 거 아닌 한 우울증도 이제 유전성이 부분이 관련성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더 관심을 기울이면 되지 뭐 청천벽력 같은 것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그냥 몇 프로일 뿐입니다. 아이한테까지 이어질까봐 이 유전적인 성향이 이어질까봐 우려하시기보다는 내 우울증 관리를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이제 저도 아빠라서 아는데 내 엄마가 우울증이면은 아이한테 뭐 유전이 되는 우울증이 아니라 내가 양육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 걱정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관리하고 더 추스리고 나를 더 챙기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처벌 무섭다. 사춘기 이건 질문이 아니고 저라는 존재가 무의미한 것 같아서요. 죽는다는 것은 정말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 뭐 사춘기 때 누구나 하지만 사춘기 때라서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이 내 존재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해요. 이게 보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중반까지도 이어져요. 이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민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고민을 하면은 사실은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별로 못 받아줘요. 문화가 좀 안 좋은데 이거를 좀 고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누구나 겪는 거고 고민을 통해서만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늦은 나이까지 이게 안 돼요. 특히 요즘에는 10대 후반, 한창 중요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중반에 어떤 대입 준비, 그 다음에 입학해도 취직 준비하느라고 존재감, 정체성 확립하기가 쉽지 않은 문화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점점 늦춰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30대 때 이게 막 문제가 돼서 불거지는 경우들은 저는 직업 때문에 많이들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정신의학과는 큰 병원 가나요? 동네 가까운 병원 가나요? 장단점이 있어요. 가까운 병원은 이 거리가 가까운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한 번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더라도 최소한 5번에서 10번은 가야 되고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검사 한 번 하고 끝날 거 아닌 한 거리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병원은 진료 시간이 진짜 짧아요. 대학병원은 너무 환자가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몇 분 진료밖에 안 돼요. 가까운 병원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요.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자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을 또 탓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평상시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에 있다 한들 내가 정말 힘들어지고 정말 그게 몰리면은 나의 어떤 신체적인 심리적인 에너지가 다운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뭐 신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내 안중에 안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막 댓글로 막 비난합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뭐 이기적이다. 근데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생각이 그냥 편협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 우울증 약 먹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중단했는데 점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약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우울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아실 텐데 예전 정도라면 가시는 게 낫습니다. 꼭 가셔서 치료를 안 받는 기간, 재발했는데도 치료를 안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복되는 데 필요한 기간, 회복된 다음에 약을 유지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빨리 하는 게 최선입니다.
뇌하수체 성장기는 저하증,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인 건강이 심리적인 건강하고 직결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특히나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관련이 많아요.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알프람 2달째 복용 중인데 적응증 우려할까요? 알프람 2달째면은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텐데, 지금 질환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내가 지금 알프람만 복용한다면은 항우울제를 좀 복용하는 걸 권고드리고 알프람을 좀 줄이는 방법이 우선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의사분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담당 의사분이. 항우울제도 복용하면서 알프람도 복용하는 경우라면 아직 2달 됐는데도 안 줄이고 계속 유지된다면은 아직은 힘든 상태, 더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서 더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달 가지고 너무 의존을 우려하거나 하기보다는 담당 의사분한테 지금 내 상태, 알프람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지에 대한 소통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열변을 토했는데 1시간 만에 훅 갔네요. 마음 같아서는 밤새도록 하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과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잠 얘기 나왔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저도 자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고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돼요. 밤에는 자야 돼요. 잠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평균 하루에 6시간밖에 안 잔대요. 근데 유럽, 프랑스의 경우는 하루에 평균 8시간 자요. 근데 시민적인 건강과 관련 많아요. 보통 의학적으로는 7시간 이상 자야 되는데, 그래야지 신체적인 건강, 심리적 건강이 유지되는데, 우리나라는 형편없습니다. 너무 먹기 살기 힘들고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지만,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거나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흔한 말로 스튜핏일 수 있어요. 잠을 잘 자야지 그만큼 잠을 자는 동안에 기억이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공부한 거 밤에 기억되거든요. 잠을 잘 자야지 다음날 집중도 잘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무세요. 11시 넘었으니까 주무세요. 저도 자야 되고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열심히 이 샤이니 종현군의 요 안타까운 일 때문에 제가 급하게 밤에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단순히 이슈로 끝나고 막 이게 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자, 주변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가족분들이 좋을지 좀 알려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거 아마 여기서 또 이렇게 리플레이를 해주실 거고 유튜브에도 올리실 거거든요. 풀 방송을.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